이론 38번인가요? 물권까지 하면 40강 정도 될 거고요. 계약과 민트법까지 하면 한 55강 정도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강을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 3가지 나머지 봤죠. 변지기가 노래할 것,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었죠. 권리,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저의 의무와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 수익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유치권 소멸 사유, 특히 담보물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중에 채권 소멸과 관련해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하고,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첫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3가지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물권 마지막 저당권이라는 권리 볼 겁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보통 3문제 내지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당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당. 별거 아니에요. 갑이요, 101호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 을이 1억을 대출합니다. 그럼 을은 1억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이 101호를 저당 잡게 됩니다.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1억을 회수하겠죠. 자, 이때 잘 보세요. 을은 101호를 점유해요, 안 해요? 점유하지 않죠. 101호는 갑이 계속해서 거주 사용합니다. 즉 채권자는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을이. 자, 이렇게 을이 101호를 점유하지 않은 채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표현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1억을 회수하겠다. 요거를 교환가치를 관념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요 관념적으로 지배하던 것을 현실화하겠죠. 어떻게? 임의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겠죠. 그죠? 요거를 2글자로 저당이라고 부르자. 요거를 2글자로. 그리고 그걸 권리로 인정하자. 그게 저당권입니다. 의에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 등이 제공한 목적물로부터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변제가 없을 때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 이게 담보물권이다. 목적물을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이게 저당권이다. 개념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보면요, 우리 주택담보대출 은행 가서 계약하죠. 약정담보물권입니다. 99%. 우선 변제권이 기본이고요. 당연히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유치적 효력은 없죠.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었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당연히 이 네 가지가 다 인정이 되되 부종성에 예외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고 나중에 특수저당권 가서 보겠습니다. 좀 더 간단히 기억하시고, 자, 저당권 어떻게 성립 또는 취득하는가? 99%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 법률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은행에 가서 돈을 먼저 빌리죠. 소비대차 계약. 요것만 하고 돈을 빌리면 신용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보대출은 돈 빌리는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 설정 계약이라는 걸 따로 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되겠죠. 설정 등기. 이렇게. 그럼 저당권은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두 개와 등기. 이게 저당권 성립요건 또는 취득 사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를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차주와 대주 이렇게도 부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반면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라고 불러요. 같은 사람인데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당연히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된 자는 동일인이어야 되죠.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을이 아닌 제3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등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단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예를 들어서 돈은 법인이 빌려줬는데 저당권자로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 이 대표 개인이 돈 받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돌려받으려고. 그러니까 외형상 이 대표 개인이 채권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사자 간의 합의와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정자는 두 사람이에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설정자는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담보물 소유자 생각하면 돼요. 채무자가 갑이고 담보물 100이로 소유자도 갑이야. 그럼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갑의 이름으로 빌리는데 100이로는 부인 정소유야. 그럼 설정자는 부인 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물상 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가서 1번,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기억, 니은, 여기까지 본 겁니다. 자, 특히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이때 제3자 명의 등기도 유효하다 그랬죠. 최근에 우리 판례가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해요. 채권자와 제3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더라. 이런 경우로 표현을 살짝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3번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뭐냐? 암기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다시 한번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 부동산,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따라서 권리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특히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전세권에서 살짝 봤죠?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전세금, 전세금으로부터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전세권의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었을 때 당연히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용익물권은 소멸하게 되고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겠지만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이 전세권 자체를 경매해서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갑이 을에게 돌려주는 전세금에 대해서 자신이 저당권을 행사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압류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슨 명령?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는다 그랬죠? 법원이 야 저당권자 네가 가서 대신 받아. 이게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라 그랬죠.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병이갑에게 직접 가서 전세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물상대위 일종이 되겠죠. 물상대위 기억나세요?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그 전세권의 가치 변형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으니까 이것도 물상대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저당권에서 담보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 금전 채권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나중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장래 발생하는 채권 담보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민법은요. 장래 발생하는 아직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 이것도 근저당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채권의 일부 또는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채무자가 여럿 있을 때 채권자가 하나고 채무자가 여럿 있을 때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채무를 합쳐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채권자가 다른 여러 개의 채권 갑이 을로부터 1억 빌리고 병으로부터도 1억 빌리고 정으로부터 1억 빌리고 갑이 담보를 제공했을 때 채권자 을병정은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고 을병정이 이 하나의 저당권을 채권액의 비율로 각각 1억씩이니까 3분의 1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는 하나의 저당권을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지분 비율로 갖고 있는 것을 공유라고 그랬죠. 하나의 소유권을. 이건 하나의 저당권을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유하고 있죠. 이거를 준공유라고 부릅니다. 준공유라는 개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은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보통이고요. 법률 행위.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임대차가만 하나 나옵니다. 법정 저당권. 나중에 임대차가 써볼 건데 미리 조문만 토지 임대인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빌려줬고요. 을이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이 차임을 안 줘요. 그 차임이 2년 이상 연체가 됐어요. 갑이 그 2년 이상 연체된 차임을 받기 위해서 을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 등기부에 압류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거를 저당권으로 봅니다. 이걸 저당권으로 본다. 뭐 그 정도.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대부분이다. 자, 이렇게 추정한 저당권의 효력 아주 중요하죠. 저당권의 효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임의 경매권하고요. 경매대가로부터의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임의 경매권과 같은 경매 절차의 문제가 있고요. 우선 변제와 같은 다른 권리와의 순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두 개는 감사하게도 우리 민법에서는 시험 문제로 내지 않고요. 2차 과목 부동산 중개사법에 보면 중개실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한 파트고 중개실무가 한 파트인데 그 중개실무 파트에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자,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따로 규정을 해놓은 게 몇 개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최근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피담보채권의 범위고 하나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자, 먼저 이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목적물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뭐냐?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것, 그게 피담보채권의 범위예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먼저 변제받는가, 그게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되고요. 목적물의 범위는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할 때 어디까지 경매가 돼서 경락인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게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그거를 각각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다시 한번 목적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수의 권리자보다 무엇을 먼저 배당받는가,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라고 그랬고요. 36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 저당권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자는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5개로 우선 배제받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안 됩니다. 딱 5개만. 그래서 요거는 한정적 열거조항이라고 불러요. 5개를 열거했는데 그 5개 한해서만 우선 면제 받는다 해서 한정적 열거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단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지연배상이라고 해놨어요. 이 지연배상이 뭐냐? 요 5개 중에서 요거 말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도 하죠. 흔히 말하는 연체이자를 말합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라고 이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자가 아니고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 근데 이 연체이자는요, 다 받는 게 아니고요. 1년분만 받습니다. 1년분만.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60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원본 다 받죠. 그래서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명칭, 주소, 사무지. 명칭이나 사무소는 법인 생각하면 법인. 등기하고 금전 채권이 아니면 평가해서 등기하고. 어쨌든 원본 다 받습니다. 이자, 약정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했고 언제 발생하고 이율은 얼마고 언제 주고 등등등. 그 이자도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반면에 이제 위약금이 문제인데요. 위약금은요,
당사자가 따로 특약을 해야 돼요. 돈을 갚지 않는다, 연체이자는 얼마를 지급한다. 이게 지연배상이야. 연체이자는. 이자는 얼마 준다, 약정이자. 연체이자는 얼마 준다, 지연배상. 근데 거기다 플러스 따로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특약을 하고, 이게 위약금 특약. 연체이자와 별도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특약을 하고, 그 특약이 등기돼 있으면 요것도 배당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위약금은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지연배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그랬죠. 이건 당연히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 필요 없단 말이죠. 다만 1년분만 된다라는 거. 그럼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감정 평가 비용 같은 것들, 경매 신청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당권에서 담보가 됩니다. 자, 일단 360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요 1년분의 의미와 관련해서 1년분의 의미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예요. 제3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 변제받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라는 제한이에요. 근데 이 1년분에 한한다라는 것을 보고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야 360조를 봐라. 연체이자는 1년분을 담보한다고 돼 있으니까 나 너한테 연체이자를 1년분만 갚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판례가. 360조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연배상 1년분에 대해서는 요 의미까지 요 2번 최근에 간간히 등장하니까 요 판례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최근에 출제가 된 적 있죠. 360조에 딱 정해진 것만 담보한다고 그랬으니까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저당물 보존비용,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0조에 없었죠?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목적물의 범위가 뭐였어요? 저당권자가 어디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 경매가 돼서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일단 토지 건물을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주유소 부지가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주유소 건물이 있을 때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을 때 주유소 부지에도 저당권 설정하고 주유소 건물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부지와 건물을 경매를 넣을 것이고 경락인은 주유소 부지와 건물까지 경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와 건물 옆에 있는 주유기, 세차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358조란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는 당연히 미치고 저당 부동산이 뭐예요? 주유소 땅과 건물 이게 저당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주유기 세차기가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련된 게 그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물론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358조 본문은 임의 규정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치지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부합물은 뭐냐? 토지나 건물의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 토지 건물의 일부, 토지 건물에 단단히 부착된 것, 땅에 매립된 유류 저장 탱크, 건물에 매립한 매립형 에어컨 같은 것들, 건물에
매립한 엘리베이터 같은 거다. 그게 부합물이야. 반면에 종물은 뭐냐? 별개의 물건이에요. 독립물. 독립물인데 종물이라 했으니까 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물이 부지와 건물이야. 종물이란 건 이 부지나 건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야. 쉽게 분리가 가능해. 교체가 가능해. 단 주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에요. 즉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 또 하나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그런 걸 원칙으로 합니다. 소유가 같아야 됩니다. 어쨌든 종물이란 건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서 주물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이야. 그러면 독립한 물건은 주유기와 세차기가 될 것이고 고장나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니까. 두 번째, 주유소의 일상 용도는 주유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종물이 되는 거예요. 세차기는 종물이 아닌 거야. 그쵸? 주물 종물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가 같으면서 종물은 독립물이고 그다음에 주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돼. 결국 유료 저장 탱크는 무한물이고 주유기는 종물이 되는 거고 세차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358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조문 확인한 다음에 몇 가지 추가. 이런 부합물 종물은 저장권 설정 전 부합물 종물이냐 저장권 설정 후 부합물 종물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합물과 관련해서 판례 우리 부합에서 잠깐 봤던 건데 기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증축이 됐는데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분에도 당연히 미치니까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에 경매법원이 증축분을 설령 누락을 해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358조 때문에. 그죠? 그다음 니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효력이 미칠 텐데 토지 위의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 미채굴 광물 이거는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당연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종물이란 것은요. 주물의 일상 용도에 주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물이 아니라 주물 소유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주물 소유자가. 이건 당연히 종물이 아니니까. 주물이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에는 종물이 아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종물이란 건 주 물건의 일상 용도에 제공돼야 돼요. 주물. 그 다음 리얼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가 확장이 돼. 어떻게?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을이 땅의 지상권 따위를 갖고 있을 때 을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건물 경락인은 지상권도 취득한다. 갑소유 101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갑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집합 건물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1호를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리얼.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 세력은 종된 권리도 미친다. 이렇게 리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까지. 그 다음 저당 목적물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갑소유 101호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101호의 다달이 월세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차임이잖아. 이게 과실. 이걸 을이 수취하느냐? 아니죠. 갑이 수취하죠. 상가 건물이라고 할까요? 갑이 갖고 있는 상가 건물에 갑이 돈을 빌리면서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상가 건물에 월세가 나온다. 이 월세는 갑이 수취합니다. 갑이. 따라서 목적물이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혜력이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목적물을 경매를 하게 되면 이 목적물을 경매하게 되면 그 목적물이 압류가 돼요. 그 압류 후의 과실, 여기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친다라는 거. 여기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친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 단서가 문제인데요. 이건 나중에 제3취득자에서 볼 건데, 갑소유 상가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가 건물로부터 월세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저당권 혜력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친다. 그랬죠. 문제가 생겼어. 중간에 이 상가 건물이 병에게 팔렸어.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3취득자 가서 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압류가 나서 과실이 효력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요때는 압류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압류 사실을 요 제3취득자에게 통지를 해야 과실에도 저당권 혜력이 미친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단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제3취득자의 지위를 보기 전에 본문만 정확하게 기억해달라.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 혜력이 미치지 않지만 그 목적물이 압류된 후의 과실에는 저당권 혜력이 미친다. 그 다음 요 단서는 나중에 제3취득자의 지위를 보고 난 다음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저당권 혜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물상대위라는 개념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 358조, 359조 여기까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상대위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